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메디탑의 유럽 NC 부설센터 이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내과학으로 답하다, 잠 못 드는 우리 아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요즘 뇌파를 찍어 보면, 네,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불안한 아이들, 방금처럼, 이제 말을 더듬게 되는 친구들도 간혹 수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고 뭔가 이제 수면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뇌파를 찍으면 수면이 불안정해서 오는 어떤 예민함, 조급함, 우울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말 잠 못 드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수면하고 관계하는 데 영역을 한번 볼까 봐요. 수면과 관계하는 데 영역을 보자면, 네, 어떤, 뭐, 이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 가져온 거에는 이제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뇌관망상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요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목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요. 얘가 뭐를 하느냐면 뇌 전체의 각성 및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각성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 뇌에 대한 어떤 수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억제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을 뇌관망상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뇌관망상체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그 얘를 조절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어디에 있냐면 요 안쪽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어려우신가요? 시상하부가 정말 정말 중요해서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수면에 조절하는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끔 하면서 이 뇌관망상체도 조절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시상하부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시상하부를 건드렸습니다. 식유차 상액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딱 그만큼 거의 일정하게 자고 딱 일어나지잖아요. 네.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식유차 상익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그 예전에는 옛날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해가 밝아져서 우리가 눈을 뜨고, 어두워져서 눈을 감고,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이 식유차 상액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서, 이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굴에 넣어놓고 실험을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자고 일어나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스타워치 같은, 음, 사- 음, 알람 같은 그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이 눈을 감게 되면, 이제 어두워져서 눈을 감게 되면, 이제 좀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면서, 이제 이완이 되면서, 숨가채라는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눈을 감으니까, 이 시각이 차단이 돼요. 시각이 차단이 돼서, 이 대뇌 안에, 이 시상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는 아, 뭐, 꿈을 꾸면서 예지몽도 꾸시고, 막 하늘도 날고, 우리가 별별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 대뇌피질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끄집어내지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막 뭔가, 내가 뭘 할 거다, 뭔가 새로운 걸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 내 기억 속에서 내가 깨어있는 동안 상상했던 것들이 흡척이 돼서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쓰는 게 꿈이에요. 네. 그럼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수면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수면의 효과와 역할은 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수면의 효과와 역할을 보기 전에 제가 혹시 영상 보이시나요? 영상이 보이실까요? 네. 푹 주무셨나요? 잠을 자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얘네와 얘네까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도 잠은 필수죠. 심지어 초파리도 여러 날을 잠을 안 재우면 죽고, 뇌가 없는 해파리조차 수면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잠은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잠을 안 자는 쪽이 짝을 찾아 유전자를 퍼뜨리기도 유리하고, 포식자의 습격을 피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해 보이죠. 특히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씩 잠의 시간을 할애하는 인간이란 동물의 행동은 엄청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잠을 자야만 할까요? 만약에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을 통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는 뒤로 하고, 좀 색다른 연구 내용들은 없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6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랜디 가드너는 무려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264시간 깨어있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실험 기간 동안 랜디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실험 둘째 날부터 초점을 잃었고 촉각으로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죠. 다섯째 날부터는 환각과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며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의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실험 7일째부터는 기억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건 물론 발음도 제대로 못했죠. 사실 굳이 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놀랍게도 그 위험 중 첫 번째는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로체스터 의대의 나더가르드 교수는 잠이 뇌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노폐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연구진은 쥐의 뇌를 분석한 결과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의 틈새 공간이 60% 가까이 확장되면서 뇌 척수액이 뇌세포의 공간으로 침투해 여기에 쌓인 노폐물을 쓸고 가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길거리에 쌓인 쓰레기들을 물대포로 쓸어버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뇌 청소 활동은 왜 하필 잠들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걸까요? 나더가르드 교수는 뇌의 이런 청소 활동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정상적인 뇌 활동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특히 쥐로 실험한 결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2배나 더 많이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더가르드 교수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잠이 부족할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 박사는 노년층에서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이가 들면 잠이 부족해지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년층의 기억력 감퇴 역시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죠. 수면 부족이 야기하는 두 번째 질병은 놀랍게도 암입니다. 우리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녀석들 중 자연 살해세포란 녀석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식해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매튜 워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에 4시간만 잔 실험자들의 경우 이 면역세포들의 활동량이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전자 발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만 자도록 통제해 실험한 결과 이들의 인체 중요 유전자 700여 개 중 약 절반 정도는 발현량이 증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발현량이 줄어든 유전자는 면역계와 연관된 유전자들이었고, 반대로 발현량이 늘어난 유전자는 종양 성장, 염증,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이쯤 네. 요 부분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뒤에 부분은, 음, 남자 어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발달 아이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어서, 네, 이 부분까지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이렇게 훑어보셨잖아요. 수면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서. 네, 잠시만요. 이제 슬라이드 수를, 네. 그러면 수면의 역할은 뭐냐? 지금 이제 화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네. 왜냐면 몸은 계속 이 노폐물을 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뇌는 아까 보셨죠? 깨어있을 때는 그냥 그 혈관이에요. 근데 잠을 잘 때 혈관이 열리면서
그 노폐물을 청소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 경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원래 있던 그 혈관의 경로를 이용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 뇌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 노폐물이라는 거가 굉장한 독소거든요. 그 독소가 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도 젊은 우리들한테도 알츠하이머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이 수면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신체 회복과 재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 우리가 입안에 염증이 있어요. 혹은 뭐 어디에 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간질했어요. 그런데 푹 자고 일어났는데 염증이 없어졌어요. 저는 특히나 입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났다거나 뭐 이렇게 헐었다거나 이랬을 때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쫙 깨끗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면서 면역 기능을 얘네가 향상시키는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몸을 재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특히 우리 수면에 단계가 있거든요. 수면 단계 중에 몇 단계에서는 우리의 몸이에요. 확 근육이 풀어졌다가 재생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린 굉장히 자고 일어나서 오늘 너무 찌뿌둥해. 잔 것 같지 않아. 잠을 많이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체 회복과 재생이 필요한 단계의 잠을 잘 자줘야 되거든요. 특히 초반에 2시간 잠은 굉장히 잘 자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뇌파를 찍으면 이 초반에 2시간 이내에 잠자는 거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면 중에는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하고 조직이 회복이 이루어져요. 모든 우리가 다시 이제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그게 수면이 해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 기능의 정리를 보면, 뇌는 수면 중에 뇌의 그 방을 정리를 해요.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요. 내 기억 중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버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게 이 수면 중에 일어나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잘 자줘야 돼요. 내가 깨어있을 때 습득했던 모든 지식들이 잠자는 동안 장기 기억으로 가서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잠자기 전에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핸드폰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낮 시간에 이 좋은 기억들, 좋은 학습들, 좋은 지식들을 넣었는데 잠자기 전에 그 핸드폰을 본 그 자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기억이 걔네가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재우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학습과 기억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정서의 균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이 수면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면 뇌는 그걸 자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잠을 취했어야 되는데 잠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못 잔 거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졸릴 때 옆에서 건드리면 막 짜증 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짜증은 안 나더라도 조금 예민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같은 상황이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이 더 심해져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제가 최근에도 뇌파를 찍었는데 아이가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부모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가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하기가 어려워하세요. 아이들이 예민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수면을 못하는 아이는 너무나 그거에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특히나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시계와 리듬이 우리가 왜 주말에도 늦잠 자지 마세요.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말에 주중에 잠 잘 못 잤기 때문에 주말엔 푹 자 이러는 게 오히려 뇌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뇌는 어떤 패턴을 갖고 신체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한 번 깨지면 다른 공장을 세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뇌가 다시 그 리듬으로 찾아가기가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내가 평소에 잤던 것만큼 일정하게 잘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평소에 잠의 양을 너무, 어, 적게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어, 특히나 이제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학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공부할 시간도 적은데 차라리 자라고 그래요. 차라리 자고 깨어있는 쉬는 시간이나 조금의 시간을 쪼개쪼개 활용해서 공부를 하지. 차라리 저희 그 센터에서도 다 11시 통금, 12시 통금으로 다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충분히 자줘야만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 정서가 좋아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수면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면하고 어떻게 수면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수면에 본인한테 맞는 그 침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좀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친구의 색깔이 맞을까라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저희 남편이 그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친구를 이렇게 마련을 했다가 계속 아침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며. 근데 왜냐면 이 빨간색 계속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그러한 이제 친구류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일단은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영양소를,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편식은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빙이 된 거라서 맨날 어르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운동해라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햇볕이 있는 곳에서 2, 30분 정도 돌아다녀라라고 해요. 우리 점심 먹고 아이들 운동장에서 좀 뛰어놀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냥 실내에서 하지 않고 햇볕이 있는 곳에서 비타민 D를 맞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냥 저절로 수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찍 자기. 네. 네. 너무나,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지만, 핸드폰은 잠자기 전에는 빛도 차단시켜 주셔야 돼요. 어, 조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상하부에, 우리가 이제 깜깜 어두워지면 이제 잠을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멜라토닌이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빛이 존재한다면, 깜깜해지지 않았나 봐. 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웬만하면 차단해 주셔야 되고, 또, 빛이 없어서 난 무서워서 잠을 못 자라고 하면 약간 난색 계열 있잖아요. 난색 계열의 정구색, 예. 그 조명을 이렇게 좀 두시면, 그러면 조금 더 이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책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유튜브 찍었을 때 책 읽는 거 잠잘 때 이렇게 책 읽어주잖아요. 그 책 독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더만요, 그거를.
독서 습관을 그렇게 잠자기 전에 읽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만 보면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그거를 잠자기 전에 할 게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듣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잠이 들었으면 일단 음악도 꺼야 된다는 거죠, 애기들은. 네. 어쨌든 그런 정말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잠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그냥 침대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공간이 좋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간이면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그때 책을 이제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을 좀 청해보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런 모든 방법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우리 아이가 잠자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뇌파를 측정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요, 뉴로피드백이라는 거는 우리 뇌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뇌는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뇌예요. 그래서 자신의 뇌에서 이 발생한 뇌파의 정보를 활용해서 치료에 유용한 특정 뇌파를 이 기기에 의해서 유도를 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뇌파를 측정을 하면, 요렇게 수면에 대해서, 인지에 대해서 딱 나와요. 어떻는지, 어떻게 수면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뇌파를 찍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 아이가 초반 수면이 어려운지, 수면이 어려운지, 아니면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안 좋은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다른 훈련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흡 훈련이라는 훈련을 해요. 호흡 훈련은 굉장히 편안하게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쉬는 호흡을 최소 5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산소가 뇌의 에너지거든요. 그 뇌에 에너지를 넣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마이갓, 이완 훈련이 있는데 이완 훈련이 없어졌는데 이완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그 발달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완 훈련은 뇌 전체에 자극을 줘서 굉장히 뇌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집중력 훈련은 지금 보시면 여기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뇌의 영역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뇌의 영역이 전두엽 부분이랑 두정엽 부분이 강력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 그 수면에 관련된 수면을 잘 할 수 있는 어,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 건강 명상 훈련은 체력을 증진하고 기혈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때문에 순환계통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수면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뇌 균형은 좌우뇌의 그 기능적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시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시로 이제 한 아이의 뇌파를 가지고 왔어요. 초기 뇌파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눈 떴을 때, 눈 감았을 때, 눈 떴을 때인데, 굉장히 눈 떴을 때랑 감았을 때랑 변화가 이게 없죠.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불안 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불안이 많은지, 얘가 왜 긴장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나 짜증이 많고, 막 끼고 다 무기력하고 이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면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된 수면이 안 되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하기가 싫겠죠. 그래서 학습에 방해되는 뇌파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9개월 후에 뇌파를 보시겠어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고 나서 지금 9개월이 지난 후의 뇌파입니다.
네, 드라마틱하거든요. 굉장히 대표하는 어떤 구분이 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애가 된 거거든요. 네, 네, 이 아이는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던 호흡 훈련이나, 이완 훈련이나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명상, 다, 모든 훈련을 다 시킨 아이예요. 왜냐면 학습을 또 해야 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일단 기초율동 지수를 보면은, 이 아이의, IQ가 밸런스가 맞았어요. 네, IQ가, 자연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IQ를 맞춰줘요. 본인의 좋은 IQ가 나오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이 스스로 조절하는 이게 이제 저희가 평균 한 28 정도 돼야 되거든요. 25에서 28 정도 자기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자기 조절을 할 수 없는 아이였었던 거죠. 9개월 뒤에 지금 보시면 여기 35, 20 아직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춰져야 좋아요. 그런데 각성을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가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처음 너무 긴장과 예민이 너무 심해서 왔던 아이잖아요. 너무 불안해하고 긴장도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산만했었거든요. 그런데 긴장도가 완전 바닥으로, 네, 그러니까 거의 긴장을 하지 않게 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산만도, 뇌의 방이 다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저항을 보니까 스트레스 저항 지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축이었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컸던 아이인데, 지금 스트레스 저항 지수 90이면요. 90이면 어떤 상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때렸어도 1분 뒤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대처 능력. 아이고, 선생님이 뭐, 나 위해서 그랬겠지. 뭐, 아니, 선생님이 뭐, 가식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진 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제가 더 당하면 당했지, 이 아이한테 막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이가 느물느물해지기 때문에 제가 당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바람직하죠.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떠난 세상에 아이들이 남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얘네들이 살아남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정서와 스트레스 저항이 안 되거나, 어, 불안과 예민도가 너무나 강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 하나를 제대로, 케어를 해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정서나 스트레스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원래 좋은 내가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보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틱톡에 개인 톡에다가도 남기셔도 되고요. 병원에 그 홈페이지에도 남기셔도 되니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우리 오늘 11월의 첫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셔서 안 나가시는 분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